했더니 이 전자는 저 중국의 옛날 글자죠. 맨 처음에 상형 문자 같은 네네. 전자도 아니고 그림도 아니고 무슨 엉클어진 실타래 같은 거 쓰더라. 뭐 이렇게 네. 보고를 해요. 네. 근데 그러한 기록이 있는데 이 사람들 또 들어가서 자기들이 항해기를 남기잖아요. 그 항해기 속에서 그때 이제 충청도 어디 앞바다에 가서 있던 일을 쭉 기록하면서 그때 이제 함장은 바지르홀이라는 양반이었는데 영국 함선에 네. 그 사람이 내가 그때 가서 조선의 관리가 올라와서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는데 네.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더라. 그래서 I do not understand one word that you say 이렇게 써서 전해줬다. 이렇게 자기 기록에다가 남겨요. 그게 첫 문장이었군요. 예. 그러니까 무슨 문장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 친구가 남긴 그 문장에 의해서 야 조선에 처음으로 출연했던 영어 문장은 바로 이거다. 뭐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예. 예. 처음 영어가 등장한 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네요. 진짜.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처음 등장한 이후 한 85년쯤 지나서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영어를 배우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저희가 얘기 듣다 보니까 네. 우리 어떤 역사 시간, 그렇죠, 역사 네. 얘기를 듣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갖는데, 근데 기자님께 좀 주제를 바꿔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20년대부터 지금까지 쭉 이제 그 사회면 기사를 보면은 이제 신문사에서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나름대로 국내 기사의 그 투타픽이라고 하면 이제 부동산과 영어 교육을 우리가 뺄 수가 없는데 그러면 그 시대 변천사를 봤을 때 그 영어 교육의 문제점은 어떻게 이렇게 변화를 했을까요? 영어 교육의 문제점.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얘기했다시피 맨 처음에 는 조선시대부터 우리나라는 말 중심으로 배웠는데 그것이 어느 날 글 중심으로 바뀌게 된 데서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것이 일제시대에 들어서면서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때는 이제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그 수요도 넓어지고 배우자 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가르칠 사람이 부족한 그런 측면도 있었지만 사실은 일제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양반 어떤 신분제 사회가 아니라 시험이라는 아주 공정한 평가를 통해 갖고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을 등용하겠다. 시험제도를 통해서. 그러면서 시험을 통한 이제 관리 등용의 길을 갖다 열어놓습니다. 어쨌든 조선에서 그 관리가 시험을 통과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험을 통과한다는 건 출세의 기름길이었어요. 입신양면의 길이라는 네, 거는 그랬겠죠. 예, 시험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시험에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시험 영어가 지금까지 이어진 게 아닌가. 언젠가는 그 고리를 끊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지금 듣고 지금까지 끌고 와서 그때 가졌던 문제를 지금까지 똑같이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신문에 나오는 토픽 그건 1930년대, 40년대, 그 다음에 50년대, 60년대,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937년에 이제 중일전쟁이 일어나면서 네. 일본은 그 영어 열풍을 갖다 어떤 된수를 내리치려고 그러거든요. 그때 총독부 항무부에서 하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어를 갖다 이건 너무 과열이 심해서 안 되겠다. 학생들이 영어에 너무 쪼들리다가 신경쇠약에 걸리고 근시가 막 펼쳐서 이 학생들 건강을 위해서 시험에서 영어를 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그 시험 영어의 문제점을 총독 항목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건 계속 그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일제시대에 청산해야 될 잔재 중에 하나가 또 이 영어 네. 교육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히려 처음에 그 영어를 받아들일 때는 네. 정말 그야말로 언어 소통의 도구로서 그런 영어가 들어왔는데 네. 일제시대를 거치게 되면서 이게 좀 시험 영어 같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도 이제 영어의 그런 교육을 하시는 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 부분이 많으실 것 그건 같은데요.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네. 맞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서양 언어 처음 들어온 게 영어인데 그 조미 조약 이후에 네.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받아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구한말 이렇게 국가를 개방할 때 구한말에 이 영어가 많이 강조가 되고 또 이제 외국인, 미국인 중심으로 선교사들 들어와서 연희전문학교 세웠지, 이화학당 세웠지 이랬는데 연희전문학교는요, 영어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학교 그 미션 중에 하나였어요. 그 미션 스쿨인데. 그래서 그 당시에 벌써 영자신문을 냈었어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걸 장려하고 그래서 잘 나가고 그러는데 사실 그때 말하는 건 문법이 아니라 그야말로 직접 회화 중심의 요즘 같은 의사소통 중심으로 잘 나갈 뻔 했는데
그게 이제 그 일제강점기를 맞으면서 그게 된소리를 맞은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일본식 교육. 근데 저 김 기자님 말씀하셨지만은 붐이 일긴 이러는데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영어 잘하는 걸 사실은 별로 원치 않아가지고 영어 교육을 굉장히 경시해가지고 그 일제시대를 우리는 영어 교육의 그 암흑기라고 그럽니다. 되게 이제.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된 거는 해방 이후에 영어가 본격적으로 된 거는 사실은 뭐 구한말에 영어가 처음 들어와서가 아니고 그건 이미 없어진 거고 해방 이후에 미군정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미군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면서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이 확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특히 이제 그게 이제 6.25 전쟁을 겪으면서 6.25 전쟁 끝나고 나서는 그다음에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이렇게 이제 영어권 국가들이 주도가 돼서 우리나라 그 재건에 많은 도움을 주면서 영어가 이제 일반인들한테 침투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게. 그래서 점점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학교에서도 공교육에서도 영어가 중요해졌는데 교육 방식은 일제시대 방식이고 틀만 남았군요. 예. 영어를 해야 되겠다는 중요성은 이미 전 국가적으로 굉장히 인식이 됐는데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방법이라는 거 우리가 일제시대 때 배워본 것밖에 없었는데 그게 왜 우리가 문법 독해주가 됐냐면요. 일제시대에 그렇게 가르친 것도 있었지만은 그게 왜 우리나라는 계속됐냐면은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그 성리학 전통, 책으로 모든 걸 공부하는 그거하고 맞물려서 굉장히 좋은 교수 방법으로 그게 인식이 돼가지고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어도 하늘천 따지 하듯이 그렇게 배우는 게 영어, 외국어. 그게 쭉 내려오다가 이제 70년대 이렇게 들어오면서 점점 그 영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국민들의 영어가 좀 더 요구가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서 이게 쭉 이제 오늘날까지 이제 이루어져서 오늘날이야 뭐 상당히 지금 뭐 오늘날까지 문법 독해한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 그거는 옛날에 공부하신 분들이 그때 생각으로 보면 지금 그런 것 같은데 요즘 그렇게 안 하거든요. 지금 저기 자녀들 보세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보다 기본적으로 영어를 잘 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그 국가가 이제 방향을 제대로 저기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90년대 들어와서부터 우리나라 잘 되기 시작했거든요, 영어가.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우리도 이제 고초를 겪은 거죠, 이제. 그래서 노하우가 쌓인 거죠, 지금은 이제. 그렇죠. 확실히 이제 두 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 언어는 정말 그 사회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이것과 이런 것들과 뗄래야 수 없는 관계이다라는 그리고 거고요. 또 문법 위주의 그 학습법은 우리가 청산해야 될 일제의 또 잔재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네요, 진짜. 네. 자, 우리 근대사를 통해서 우리 영어 교육을 한번 되짚어봤고요. 네. 그래서 또 지금의 영어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고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주신 김영철 기자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즘 20대들은 취업 혹은 진로를 위해 어학 실력 쌓기를 제1의 과제로 생각하는데요. 유학이나 어학연수를 한 번쯤은 생각하게 되지만 만만치 않은 비용 때문에 선뜻 결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젊은이들을 위한 특권이 바로 워킹 홀리데이인데요. 얼마 전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열린 워킹 홀리데이 설명회 행사장. 학생들로 자리가 가득 찼습니다. 그 이후에 저도 이제 워킹홀리데이 가려고 직접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물어볼 데가 없었거든요. 근데 제일 필요한 정보, 실제적인 경험담 통해서 들으니까 되게 효과적이었고 저도 이제 도전할 수 있다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감사해요. 1995년 호주를 처음으로 시작된 워킹홀리데이는 비자 협정을 맺은 상대국에서 1년 동안 일도 하고 공부도 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지난해 워킹홀리데이 국내 참여자가 5만 명에 이르면서 그 인기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워킹이 붙었잖아요. 워킹은 이제 자기가 이제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인즉슨 이제 자기가 일을 해서 자기 이제 생활 유지비 정도는 이제 자기가 해결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아마 가장 큰 좋은 점이 아닐까 싶어요. 어떤 가서 하는 일이나 이런 게 좀 제한적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뭐 몸을 많이 쓰는 그런 직종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그런 어학 능력 향상이나 이런 데 있어서 너무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좀 들긴 합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한 번뿐인 기회가 될지, 시간을 낭비한 잊고 싶은 기억이 될지, 성공적인 워킹홀리데이를 위한 준비,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알아봅니다.